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영수입니다. 저는 이두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교수님의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통일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세 가지 정도가 좀 주목이 되는데, 우선 하나는 통일 비용이 그 비용 일변도의 분석을 통일의 그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를 한 그 통일 비용 논의로의 전환이라는 최근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그 통일 편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통일 편익을 감안하는 것들은 주목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롭게 본 것은 그 통합 과정 또는 통합 이후에 북한 지역의 노동자들의 그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 지역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전적 노력과 사후적 노력이 연계가 돼서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것도 초기 자본 투자에 집중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점들은 반드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재정 지출이나 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통일 한국의 어떤 경제 체제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영민식과 유럽식이 혼합된 형태로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들도 상당히 주목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고려들이 사실상 지금 시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들도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논쟁이 될 만한 사항보다는 이 교수님의 이 논문 자체를 좀 더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통일론이 이 자리에서 제가 10년 전에 북쪽에 고위 인사하고 토론을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이 북쪽에다가 당신들은 통일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냐, 지금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북쪽이 상당히 반통일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투표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 국민이 다 한 표씩 갖고 있는 투표를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텐데 그거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절대 안 진답니다, 북쪽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북쪽은 단일 후보가 나올 텐데 한국은 적어도 2명 내지 3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그래도 북쪽을 흠모하는 인민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자기들 후보한테 낼 것이고, 우리 쪽은 몰표고, 그러면 북쪽이 35% 정도 따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수용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통일 논의는 일방향적입니다. 북쪽이라는 굉장히 다루기 힘들고 생존력이 진짜 뛰어납니다. 지금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대와 통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 생각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통일 논의 자체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얘기하지만 궁극에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 다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논의가 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국가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것들이 있죠. 그 핵심 가치는 통일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통일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핵심 가치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쪽이 그렇게 올 수 있게끔 어떠한 형태로든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통일 노력들이다 라는 거죠. 타협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풀어나가고, 북쪽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통일 노력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통일 비용의 추정 또는 통일 방식의 논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북한 경제의 또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뭐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북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서독이 평가했던 동독의 이 수준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비용이 크게 더 발생을 했던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일 비용의 사전 조성이라는 차원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통일 비용에 투입을 하는 그 제약 요인, 즉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입을 할 수 있느냐의 능력에 따라서 통일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 경제를 한국 경제의 몇 퍼센트 수준까지 올리는 데 통일 비용 투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양쪽이 공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멸하지 않고 우리 예산 제약하에서 통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형태의 논의로 좀 전환이 또는 발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일이라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이 상황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통해도 우리밖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위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위기라는 것은 항상 위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한국 경제의 이 이른바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통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한 논의들도 이미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실제로 그 현실이 왔을 때는 우리 신성장 동력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의 5% 내지 10% 너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통일의 문제를 항상 그 정책이나 또는 국가 예산에 투입을 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뭐 10년 계획을 세워서 0.5%씩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워나가고, 그 안에 항상 정책이 통일과 관련된 정책들이 같이 입안이 돼서 움직여줘야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오히려 통일 비용을 항아리에다 저금해 두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이나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